네, 여러분 이어서 우리 소득세법 중에 사업소득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202번이죠. 사업소득 총수익 금액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하나씩 보겠습니다. 거주자의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전년도로부터 이월된 소득 금액은 총수익 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라고 했는데 요거는 맞는 표현입니다. 자, 요게 여러분 법인세에도 나왔던 거죠. 이미 과세된 소득이라는 표현, 이게 원래는 2월 입금이라는 표현이었어요. 근데 이게 표현이 그냥 한자식 표현이라서 어렵다라고 해서 풀었어서 이미 과세된 소득이라고 풀어서 푸른 걸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게 소득세법에도 적용되는 겁니다. 자, 과거에 이미 과세가 됐다는 거예요. 법인세라면 입금으로, 소득세라면 이게 총수익 금액의 사업소득 금액으로 해당이 되어서 이미 과세된 거야. 근데 과거에 이미 과세가 됐는데 만약에 또 이거를 입금으로 올리면 어떻게 돼요? 그거 이미 옛날에 과세됐어. 입금 불산입해야겠죠. 총수익금액 불산입해야겠죠. 그 표현입니다. 이미 과세된 항목은 당연한 말로서 한번 확인하는 걸로 보시면 돼. 다시 한번 입금 또 되지는 않는다. 한 번만 입금되는 게 맞을 테니까요. 그 말입니다, 여러분. 표현에 헷갈리지 마세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보험차익과 신탁계약의 이익 또는 분배금은 총수익 금액이 산입된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자주 나오는 표현 알아두자. 3번 거주자가 재고자산을 원래 팔아야 되는데 집에 가져가서 가사용으로 소비한 경우 그 가액을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익 금액에 산입한다. 맞는 표현입니다. 집에 갖다 쓴 것도 요거 총수익 금액에 산입합니다. 가사용 소비도 산입합니다. 수익 금액에 산입합니다. 5번 거주자의 사업소득 중 각 소득에 대한 총수익 금액은 해당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 합계액으로 한다. 자, 이건 일반적인 표현이죠. 일반적으로 맞는 표현입니다. 해당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라는 말. 자, 4번 복식 부기 의무자가 국가로부터 받은 자산 수증 이익을 201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할 수 있으며 그 충당된 금액은 총수익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했는데, 자, 한번 보시죠. 자, 원래 자산수중이익과 채무면제 이익 중에서 2월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총수익 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게 맞아요. 그런데 단 복식부기 의무자가 받은 국고보조금 등은 제외한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받은 국고보조금은 총수익 금액에 산입한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자, 복식부기 의무자가 국가로부터 자산수중이익은 2월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할 수 있으며 충당된 금액은 총수익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틀린 게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자산수중 이익이 2월 결손금 보전에 충당됐으면 총수익 금액에 산입이 되는데 복식부기 의무자의 국고보조금은 제외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저렇게 하면은 틀린 부분이 있는 겁니다. 넘어가시고, 옳은 것은 개인 사업자 본인의 급여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 데 반해 해당 과세기간에 납부한 개인 사업자 자신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이게 틀렸는데, 자, 밑에 정리하시죠. 여러분, 법인세법에서는 대표자 인건비 당연히 기본적인 월급으로서 송금으로 인정이 돼요. 급여로서. 하지만 소득세법에서는 사업자 본인의 인건비, 슈퍼마켓 사장님이 생각해봐요. 그 본인의 인건비, 월급은 필요경비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가족이 만약에 슈퍼마켓에 나와서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월급은 인정이 되지만 사업에 실제로 종사하지 않으면서 이름만 올려둔 이런 가족에 대한 인건비는 당연히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이고요. 됐죠? 이거 밑에 정리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2번 복식부기 의무자가 업무용 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 금액은 처분한 과세 기간에 전액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틀렸는데, 처분 손실 중에서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 중 업무 사용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만큼을 차감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됐죠? 이것도 한번 밑에 한번 읽어보시고, 전액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4번 거래 수량 또는 거래 금액에 따라 거래 상대방에 지급하는 장려금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사전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필요경비에 산입된다. 이거 틀렸다고 했죠, 여러분? 과거에는 이랬다고. 과거에는 사전 약정이 있는 상태에서 지급한 판매 장려금은 필요경비로 보고 사전 약정 없이 준 경우는 그걸 접대비로 보고 이랬다고요. 거기 뒤에 적어놨죠. 근데 지금은 정리가 되어가지고
사전 약정을 하고 줬든 사전 약정하지 않고 판매 장려금을 줬든 뭐 접대비가 아닌 전액 송금 필요경비로 본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랬는데 바뀌었다라는 거. 지금은 사전 약정 상관없이 상대방한테 지급한 판매 장려금은 전액 필요경비로 봅니다. 5번.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교통사고 벌과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없어요. 여러분 일단 기본적으로 벌과금 이런 거는 징벌적 효과가 있어야 돼요. 그죠? 뭔가 잘못을 해서 그거에 대해 벌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한 벌금에 대해서 송금 필요경비로 인정을 하게 되면 벌금에 대한 효과가 떨어진다고 봐서 필요경비에 불산입합니다. 요거는 여러분 법인세하고 똑같아요. 법인세도 이랬죠. 3번. 광고 선전 목적으로 특정인에게 지급하는 물품으로 연간 5만원 이하의 광고 선전비는 전액 필요경비에 산입이 가능하다. 요거 법인세하고 똑같죠. 그리고 한 개 셀 때 3만원 이하 물품을 제외한다고. 만약 한 사람한테 4만원짜리 3개를 줬으면 12만원을 준 거니까 특정인한테 12만원을 준 거니까 12만원 금액이 어떻게 돼? 접대비로 본다고요. 12만원 전액을 접대비로 본다고. 5만원 초과분인 7만원만 접대비로 보는 게 아니고 12만원 전액을 접대비로 본다. 만약에 2만원짜리 5개를 줬다. 그러면은 연간 금액이 10만원이 되나요? 아닙니다. 한 개당 3만원 이하 준 거는 카운팅 하지 않아요. 이 5만원, 연간 5만원을 계산할 때. 2만원짜리 10개를 줬든 20개를 줬든 연간 5만원 이하로 처리되니까 뭐다? 전액 필요경비 산입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비교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법인세하고 똑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거는. 자, 진행해서 넘어가서 총수입 금액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부동산 임대업과 관련된 총수입 금액 계산 시 전기료, 수도료 등의 공공요금은 원칙적으로 총수입 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맞다고 했죠, 여러분. 부동산 임대업 이렇게 여러 가지 받을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여기 순수하게 여러분 우리가 청소비, 청소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이런 관리비는 총수입 금액에 포함이 돼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니까. 그런데 만약에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징수액을 건물주가 대신해서 그냥 받아서 내는 거일 뿐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수입 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되셨죠? 1번 그 표현이고요. 2번 많이 나온다고 했지. 확정 급여형 퇴직 연구의 보험 차익과 신탁계획 이익 분배금은 아까 전에는 총수입 금액에 산입한다라고 맞는 표현으로 정답이었고 이번에는 산입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틀린 걸로 정답이에요. 그죠? 결과적으로는 총수입 금액에 산입된다는 거 중요하죠, 여러분.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자, 해당 과세 기간 전의 총수입 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 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 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과세 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당연한 말이죠. 기본적으로 올해의 총수입 금액이 대응이 되면서 과거의 비용으로 처리해서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아니한 것만 올해의 필요경비가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이미 필요경비로 인정됐으면 올해는 다시 할 수는 없겠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4번 아까 나왔던 거잖아. 이미 과세된 소득. 전년도로부터 2월 된 소득 금액. 과거에 이미 과세됐다 이 표현입니다. 2월 입금이 그 표현이었던 거예요. 과거에 이미 과세됐는데 또 2월 해서 입금으로 올리면 그건 입금 불산입 항목이다 이 뜻이라고요. 총수입 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맞습니다. 5번. 재고자산을 원래 파는 용인데 집에 가져가서 자기 집에서 썼다. 이 경우에도 판 걸로 봐서 총수입 금액에 산입한다. 라는 거. 자, 사업소득 총수입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말씀드렸지만 법인세하고 소득세 같은 경우는 원래 주관식에서 우리가 물어보잖아. 주관식에서 계산 문제를 크게 서식에 맞춰서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법령편에서는 법령만 순수하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 정도, 법인세는 일단 계산 문제 안 나온다고 보셔도 되고 소득세는 계산 문제가 안 나오거나 하나 정도 나올 수 있어요. 기타 소득 금액 계산하거나 이런 식으로 총수입 금액 계산하는 거 이런 걸로 하나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도 안 나오거나 하나 정도 나올 수 있다고 했죠. 안분 계산하는 거 이런 거 우리 연습하고 있잖아요. 그죠? 일단 총수입 금액 계산하는 거 해보시죠. 총 매출액 1억 5천 100만 단위로 쓰니까 일단 150이라고 적을게요. 매출 에너지는 빼야 될 거고요. 관세 환급금. 자, 관세 환급금은 당초 관세 냈을 때 필요경비가 불산입됐었대요. 이거 법인세법하고 똑같아요.
과거에 냈을 때 송금이었던 항목을 돌려받으면 입금, 과거에 냈을 때 송금 불산입 항목을 돌려받으면 입금 불산입 항목이라고 했잖아요. 과거에 냈을 때 필요금이 불산입되던 항목이에요. 요걸 다시 돌려받았다고 해서 그러면 이건 뭐야? 총수익금액 불산입 항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더할 게 아니라는 거야. 총수익금액 불산입 항목이니까 더하지 않는 거죠. 오케이. 4번. 거래처로부터 받은 판매장려금 500만 원은 더해줘야 됩니다. 총수익금액에 더해주고. 자, 공장 건물의 화재로 인한 보험 차익도 요거 더해줘야 되고요. 350만 원. 사업과 관련 없이 기증받은 컴퓨터. 만약에 내 사업과 관련해서 받은 거면 여기 더해줘야 되는데 사업과 무관하게 받은 자산은 일단 증여세 대상이기 때문에 요거는 더하지 않습니다. 소득세 환급금. 여러분 법인세든 소득세든 똑같아요. 냈을 때 뭐? 법인세는 송금 불산입 항목, 소득세는 당연히 필요경비 불산입 항목이야. 요걸 돌려받았다고 하면 법인세 돌려받아도 입금 불산입 항목, 소득세 돌려받아도 총수익금액 불산입 항목이야. 그러니까 더할 게 없다고요. 됐죠? 요걸 다 더하면 1억 4,350만 원입니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요. 자, 넘어가시죠. 206번. 또 총수익금액 계산에 있어서 틀린 것은 1번. 재고자산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종업원에서 줬다. 이렇다면은 이거는 뭐다? 총수익금액에 산입한다. 맞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여러분 법인세하고 똑같아. 이것도 새우깡 1,000원에 팔고 소비자로부터 100원 받아가지고 나라에 내는 거잖아요. 잠깐 맡아두는 거야. 그럼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뭐예요? 회사 입장에서, 사업자 입장에서, 개인 사업자 입장에서도 똑같아. 부채입니다. 부채. 일시적으로 부채가 생겼다가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내면서 그 부채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수익금액 산입한다. 아니한다는 거죠. 자기의 입금이 아니라는 거야. 대신 맡아뒀다가 내는 거일 뿐입니다. 3번.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는 자산의 가액. 뭐라고? 이건 총수익금액 산입 대상이라고요.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틀려요. 사업과 무관하게 받는다면 그건 증여세 대상이고요. 4번. 거주자의 사업소득을 계산할 때 이전 과세 기간으로부터 2월된 소득금액 또 나오죠. 과거에 이미 과세된 수익금액에 대해서는 올해는 총수익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야. 맞죠? 매출액에서 환입된 거, 매출 환입, 매출 애누리, 매출 할인 모두 다 총수익금액 산입하지 않는다. 즉 매출에서 차감한다는 뜻이에요. 맞습니다. 또 틀린 것은 1번 사업소득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맞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어디에 고용되어 있거나 이런 게 아니고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는 걸 사업소득이라고 합니다. 2번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 표준 산업 분류에 따른다. 뭐 다른 어떤 속임수 같은 거 없고 맞는 표현입니다. 3번 연구 개발업을 제외한 전문과학 기술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의 범위에 포함된다. 무슨 소리예요? 연구 개발업 말고 다른 과학 서비스업은 기술 서비스업은 사업소득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걸음 더. 그러면 연구 개발업은 기본적으로 사업소득이 아니라는 거지. 그지? 연구 개발업은 사업이 아니라는 거야. 하지만 뭐다? 뒤에 한번 읽어봐요. 연구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계약 등에 따라 그 대가를 받고 연구를 제공하는 경우는 뭐다? 사업소득이 되는 거예요. 이거 제외한다고 했잖아. 이거는 됐지? 기본적으로 연구개발업은 사업소득이 아닌데 계약 등에 따라 대가를 받기로 했다면 그거는 사업소득이다 라는 거. 5번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해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 향상을 위해 설치,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시설에서 발생한 소득은 이건 사업소득으로 보면 안 되겠죠? 사업소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법에 따라서 직원들을 위한 훈련개발 시설을 운영하는 거니까 그거는 이득이 아니다. 사업소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4번 제조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자기가 생산한 제품을 자기가 생산한 다른 제품의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시가를 총수익금에 산입한다. 아닙니다. 이거 예를 들었었죠. 제가 뭐 새우깡을 만들어가지고 새우깡을 팔 수도 있고 그 새우깡을 다른 어떤 내가 하는 다른 또 과자의 원재료로 사용할 수도 있을 거야. 그 경우에 내가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원재료로서 그 새우깡 만든 거를 넣더라도 그거는 판 게 아니잖아요. 원재료로 쓴다는 거는 다른 내가 하는 다른 업체, 내가 운영하고 있는 다른 사업장에서 갖다 쓰는 거야, 원재료로. 그러니까 그건 내가 이 업장에 판 게 아니라고요. 원재료로 쓰는 건 파는 게 아닙니다. 우리 부가가치세법에서도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도 타사업장 반출인데 어떤 목적일 때 간주 공급이에요? 판매 목적으로 넘길 때 타사업장 반출이에요.
거기도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이 아닌 예로 이런 것들이 나와요. 내가 A 사업장에서 만드는 어떤 물건을 B 사업장의 원재료로 쓰기 위해서 B 사업장으로 옮겼다. 이거는 판 게 아니라고. 간주 공급 아니에요. 거기서도. 됐죠? 됐습니다. 넘어가고. 또 옳지 않은 것은 1번 제조장과 별도로 직매장을 설치하여 경영하는 사업자가 자기 제조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직매장에 반출한 가액은 총수익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부가가치세법에서만 간주공급으로 보는 거예요. 그거 왜? 제재를 위한 게 아니라고 했죠. 다른 간주공급은 전부 다 매입세액 공제 받았던 걸 추징하기 위한 취지였는데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의 경우는 뭐다? 일시적으로 자금 그냥 그거 융통을 최대한 원활하게 해주기 위해서 제재가 아니고 지원을 위한 제도라고 했죠. 부가가치세법에서만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판매한 게 아니라고 봐서 소득세법에서는 총수익금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서 부가가치세법과 비교하자고 이렇게 써뒀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고요. 3번 전기 수도 사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자기가 생산한 전력 수돗물을 자기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의 동력 용수로 사용한 경우 그 사용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걸 총수익금으로 보는 게 맞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내가 스스로 전기나 수도를 만들고 있어요. 근데 또 다른 사업장에서도 전기랑 수도를 필요할 거 아니야, 어디서든. 그래서 내가 만든 거를 갖다 썼어. 그 사업을 위해서 쓴 거기 때문에 뭐다? 그냥 원재료로 쓴 거하고 똑같은 맥락이에요. 판 게 아니라고요. 그지? 내가 어차피 다른 사업장에서 그걸 갖다 쓴 거기 때문에 판 게 아니다 라는 거예요. 4번 개별 소비세 및 주세의 납세 의무자인 거주자가 자기의 총 수입 금액으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개별 소비세 및 주세 그 주세는 총 수입 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자, 이게 맞는 표현이고 제가 이거 기본 강의할 때도 뒤쪽에 길게 써뒀다고 한번 이렇게 확인해 보시라고 했었는데 이게 좀 약간 깊은 것 같아요. 제가 이 부분을 쓸 때 여기에 꽂혀가지고 되게 며칠 동안 이걸 막 보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기왕 이제 찾은 거니까 이게 다 적어보자라고 해서 정리를 했는데 여기까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 깊이 이렇게까지 모두 이런 경우 저런 경우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냥 슬쩍 볼드 채로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일단 뭐다? 납부할 거나 납부할 개별 소비세는 총수익 금액이 아니다. 이 정도로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부가가치세 매출세 요거는 반복해서 나오죠. 뭐다? 부채일 뿐이에요. 소비자로부터 내가 잠깐 맡아뒀다가 신고할 때 소비자 대신 내는 거일 뿐이야. 나의 매출이 아니다라는 말이야. 됐죠? 이제 요거 잘 하실 겁니다. 건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자기가 생산한 물품을 우리 집이 고장났대. 그래서 자택 수리에 사용한 경우 뭐라고? 이거 집에 가서 자가 소비한 거라고요. 뭐라고? 총수익 금액에 산입합니까? 안 합니까? 한다고 했잖아. 그지? 내가 건설업에 쓰려고 생산한 물품을 자기 집 수리하는 데 가서 썼어. 형식적으로는 판 게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판 거하고 마찬가지라서 총수익 금액에 산입한다고 했잖아. 됐습니다. 기장 의무에 대해서 틀린 것을 말하네요. 자, 해당 과세 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했다면 모두 간편장부 대상자로 본다. 자, 이게 틀린 거예요. 그리고 요런 게 너무 땡큐야. 요게 너무 명백하게 공부 조금만 하면 발라낼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자, 일반적으로 볼게요. 밑에 정리한 거. 자, 일반적으로는 단기에 하면은 간편장부 대상자로 볼 수 있는데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단기에 사업을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간편장부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했어. 쉽게 말해서 전문가들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변호사업, 변리사업, 회계사업, 세무사업 등 전문직들 그리고 약사, 의료업, 의사, 약사, 수의사 이런 분들은 전문적인 역량이 있지 않냐라는 거야. 그래서 세법적으로는 뭐 처음이라고 해도 그 정도 여력은 있지 않냐라는 거야. 간편장부 하지 말고 복식부기 의무 해주세요라는 거야. 첫 해라고 하더라도. 예외가 있다는 거지. 신규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간편장부 대상자로 보지 않는 예외가 있기 때문에 1번처럼 표현하면 바로 틀린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거 나오면 땡큐예요. 모두 간편장부 대상자로 본다. 아닙니다. 2번 기장 의무의 판단은 사업자 인별로 판단해. 내가 여러 사업장을 하고 있다면 사업장 금액을 다 합쳐가지고 사업자 한 명한테 귀속되는 게 얼마인지 그 금액으로 기장 의무를 판단한다고요. 복식부기 의무자인지 간편장부 대상자인지를. 둘 이상의 업종을 겸용하게 된다면 판단을 할 때 주업종에 대한 업종별 기준 금액으로 환산한 직전 수익 금액을 기준으로
기장 의무를 판단한다. 맞는 표현입니다. 요거 주업종이 있고 부업종이 있다고 해봐. 내가 2개 이상 업종이 있어가지고 그때 단순히 더하거나 이러면 안 돼. 기준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부업종이 있다면 부업종의 금액을 주업종으로 환산해. 주업종 금액으로 환산해서 그걸 더해서 판단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직전 과세기간 매출 금액을 잡을 때는 세무서에서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익 금액이 있다면 그거를 포함해야겠죠. 내가 신고한 거 외에도 세무서에서 야 이거 보다 더 많네 라고 해서 경정으로 증가된 매출 부분이 있다면 그거를 포함해야 된다는 겁니다. 맞는 표현.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익 금액은 일시적인 예외적인 매출로 봐서 요거는 제외한다. 판단할 때 맞습니다.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을 각각 별개의 거주자로 보고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장부 비치 기장 의무를 판단한다. 요것도 맞습니다. 나왔던 표현들에 대해서는 다시 나왔을 때 우리가 변하고 바뀌어서 나오더라도 풀 수 있도록 연습하셔야 돼요. 사업소득 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 산입되지 않는 항목을 찾으라는 거지 결국. 이것도 봐요. 쉽잖아. 아까 공부했던 그대로 나오죠. 법인세야라면 법인 대표자에 대한 월급을 송금으로 인정을 해요. 그지? 법인세 공부할 때 이런 법인 대표에 대한 월급을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거 들어본 적 없죠? 당연히 송금을 인정하기 때문에 별 언급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뭐다? 소득세법에서는 사업자 본인의 월급은 뭐다? 필요경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해당 사업에 직접 종사하고 있더라고 하더라도 이게 속임수라고. 해당 사업에 당연히 직접 종사하고 있겠지. 본인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업자 본인에 대한 급여는 뭐다?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만약 이 문제에서 해당 사업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가족에 대한 급여는 어때요? 필요경비 산입 항목입니다. 한 걸음 더. 해당 사업에 직접 종사하고 있지 않은 가족에 대한 급여는 당연히 일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거는 필요경비 불산입 항목입니다. 나머지는 보시면 되고요. 법인세법하고 똑같은 거에 대해서는 그냥 다시 한번 확인만 하시면 돼요. 주요 경비 인정되는 것 중 틀린 것은 1번 매입 비용 등의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수취한 금액은 적격 증빙으로 본다. 맞아요. 신용카드 매출 전표에는 현금 영수증, 직불카드 등등에 의한 거래가 포함된다. 맞는 표현입니다. 적격 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적격 증빙 서류를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영수증 등을 비치 보관하면 된다는 거야. 자, 이건 무슨 소리냐면 적격 증빙을 수취 않아도 되는 경우 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지출 자체는 확인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됐지? 적격 증빙, 세금 계산서까지 받을 필요는 없다. 이거이지. 이거는 그냥 증빙이 없어도 되나? 이게 아니라고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최소한 당연히 지출 사실은 확인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서류는 있어야 된다. 그래야 매입 비용으로 인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매입 비용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에 대해 적격 증빙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렇게 주요경비 지출 명세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맞습니다. 확정 신고서에 이렇게 첨부해서 제출하면 된다라는 표현이고요. 여러분 급여 임금에 대한 거를 추계할 때 인정받으려면 기본적으로 근로소득 원청징수 영수증 또 지급 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 보통 하잖아요. 이걸로 증빙이 돼서 인정을 하는데 이걸 제출하지 아니하면 기본적으로는 주요경비로 인정이 안 되지만 이렇게 어떠한 경우에도 무조건 인정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지출했다는 거를 증빙하고 나서 그 근로자한테 확인 서명 받고 이런 걸로 대체할 수 있는 서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는 거야. 원천징수 이행 상황 영수증이랑 지급 명세서가 없다고 해서 어떤 경우에도 그러면 주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거 틀린 말이라고요. 월급 줬다는 거 확인해가지고 그 근로자한테 서명 받아서 제출하고 이러면은 서명이 되는 걸로 보기 때문에 주요경비로 인정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5번처럼 표현하면 틀린 게 되는 거예요. 됐죠? 옳지 않은 것은 1번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알아둡시다.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판매 장려금, 기타 성질의 금액은 총수익 금액에 산입한다. 이득이니까요.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받는 전속계약금은 뭐가 아니라 기타 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라는 거. 맞아요. 기타 소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업소득이 맞다라는 거. 고용됨이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정한 고정보수를 안 받고 타인으로부터 구매 신청을 받아 그 실적에 따라 내가 돈을 받는 거는,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자기가 기획하고 책임하여 판매하는 경우 제조업으로 본다. 자, 이게 틀렸는데 요건이 더 많아요. 자기가 직접 제조하지 않더라도 제조업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뒤에 보시면 요건이 4개가 있고 그거를 다 충족을 해야 제조업으로 봐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기가 제조하지 않으면 제조업이 아니잖아, 그죠? 그런데 자기가 직접 안 만들고 위탁 제조하더라도 아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제조업으로 분류해. 기획하고요, 자기가. 원재료를 자기가 구입해서 넘겨야 되고요. 자기 명의로 자기 명의여야 되고요, 상품 이름이. 고유 상표를 부착해야 되고, 결국 자기의 책임과 관리하에 판매해야 돼요. 이 요건이 다 있어야지 제조업으로 분류할 수 있거든요. 나와 다 요건에 대한 언급이 없죠. 그래서 이거는 제조업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겁니다. 자, 사업소득 중에 우리는 지금 사업소득 중에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말하는 장사이라는 걸 본 거예요. 장사하는 사업을 본 거고, 사업소득 중에서도 부동산 임대 사업이 또 있어요. 사업소득 안에는 일반적인 소득 사업이 있고 부동산 임대 사업이 있어요. 부동산 임대 사업에 대해서 보시죠, 함께. 옳지 않은 것은 기준 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고가주택이에요. 이때 주택 한 채만을 소유하고 이를 임대하고 있는 경우 뭐다? 해당 주택에 대해 보증금만 받는 경우라면 과세 대상 주택 임대 소득은 없다. 맞는 표현이에요. 자, 일단 고가주택이니까 이거를 빌려주고 월세를 만약에 받고 있다. 그러면은 과세 대상이 맞아요. 그런데 요 12억을 초과하니까 고가주택인데 이거를 빌려주고 월세를 받지 않고 보증금만 받고 있는 경우 간주임대로 계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간주임대로는 언제 계산해요? 간주임대료는 3채 이상, 뭐 나중에 뒤쪽에 있을 거예요. 3채 이상 있고, 뭐 3억 이상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요건일 때만 간주임대료를 계산해요. 주택에 대한 소득세 간주임대료 계산할 때. 그렇기 때문에 보증금은 받고 월세를 받고 있지 않다면 이때는 간주임대료 계산하지 않으니까 결과적으로 주택임대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게 되죠. 맞습니다. 자, 2주택 이상 소유하는 자의 해당 과세기간 주택 임대업 총수익 금액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다라고 했는데 이게 틀렸습니다. 어디가 틀렸는지 볼게요. 2천만 원 이하라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뭐다? 해당 과세기간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뭐는 해야 돼? 소득세 확정 신고는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앞쪽은 맞죠? 이거는 맞는데 분리과세 하니까 주택임대소득 소득세 신고 안 해야 되나요? 안 된다고. 신고해야 돼요. 그래서 틀린 겁니다. 2번. 공동 소유하는 주택의 경우는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소유주택으로 하는 게 기본이에요. 원칙. 그런데 만약에 기준 시가 12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다. 그런 경우라면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소유주택으로 보는 거는 물론이거니와 지분을 30%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 사람의 소유로도 계산한다는 거야. 아시겠죠? 소유로 보는 게 두 명한테 둘 다 소유로 보는 경우가 있다는 거지. 기본적으로는 지분이 가장 큰 사람, 그 사람 한 사람이 소유주택으로 보는 게 맞아요. 근데 요 전제가 뭐다? 만약 기준 시가가 12억을 넘는 고가주택이라면 당연히 그 경우에도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소유주택으로 보고 또 뭐? 플러스 알파로 또 지분을 30% 초과해 보유하는 사람이 또 있다는 거야. 그럼 또 그 사람의 소유로도 계산한다는 거야. 마치 주인이 2명 있는 것처럼 주택 수 계산할 때만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4번. 주택과 부수토지를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를 계산하는 경우 기장이든 추계신고든 모두 3억은 차감해준다라는 거야. 이것도 맞는 표현. 주택 수의 계산에 있어서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이것도 맞아요. 여러분 5번 헷갈리지 말자고. 이게 본인과 배우자에 대해서 합산과세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소득세법상 이렇게 합산과세 하지 않습니다. 개인별로 과세하는데 지금 이 주택 임대에 대해서는 뭐 한 채 넘는 경우에서는 한 채 넘는데 임대하면 과세하고 한 채라도 뭐 12억 넘는 기준시가 12억 넘으면 과세하고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때 필요한 주택 수 과세할지 과세하지 않을지 판단하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만 부부 거를 합쳐서 수만 계산하겠다는 거예요. 세금을 같이 합산해서 계산하겠다는 말은 아닙니다. 자, 뒤에 적어놨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옳지 않은 것은 1번
광고용으로 가옥의 옥상 또는 측면을 사용하게 해주고 받는 대가,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자, 간주 임대료 언제 계산하는지. 주택을 대여하고 보증금을 받는 경우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엔드 요건이죠. 3주택 이상 소유 그리고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초과하는 경우에만 간주 임대료를 계산해서 총수익 금액에 더해준다라는 거. 3번 부동산 임대업 소득의 수입 시기는 지급일이 정해진 것은 그 정해진 날, 정해지지 않았다면 실제로 지급받은 날로 한다라는 거. 4번 볼까요? 임차받은 주택을 전대하는 경우, 임차받은 걸 다시 자기가 빌려주는 걸 전대하는 걸로 하죠. 전대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차받은 주택을 누구의 주택으로 계산합니까? 임차인의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다시 한번. 전세받은 주택, 이건 헷갈리니까 전전세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건 아니고 대칭 되는 건데 이 하나만 이해되시면 같이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읽어볼게요. 임차받은 주택을 전대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차받은 주택을 누구의 소유로 계산한다고? 누구의 주택으로 계산한다고? 임차인의 주택으로 계산한다고요. 전대인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이러면 안 돼요. 임차인의 주택으로 계산한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주택 임대소득이 과세되는 고가주택을 판단할 때 있어서, 자, 이거 헷갈리기 쉬워요. 실지거래가액이 12억을 초과하면 고가주택, 맞지 않나요? 아니에요. 뭐다? 실지거래가의 기준이 아니고 기준 시가 12억이었습니다. 실지거래가액을 12억을 고가주택으로 보는 건 양도소득세에서 그렇게 보는 거고, 지금 일반적으로 부동산 사업 계산할 때, 임대소득 계산할 때 고가주택은 뭐다? 기준 시가를 기준으로 12억이면 12억 초과하면 고가주택으로 본다라는 거, 요거 주의하세요. 되게 잘 나오는 겁니다. 잘 나오고 주로 쓰는 속임수야. 주로 쓰는 속임수. 기준 시가 12억 초과하면 고가주택. 비교했죠? 양도소득세에서의 고가주택은 실지거래가 12억이에요. 비교해서 잘 알아둡시다. 헷갈리지 말자. 속임수로 자주 나오지만 이 정도 속임수는 우리가 잘 쉽게 대처할 수 있는 거다. 옳지 않은 것은 간주임대료 계산 시 보증금을 받은 주택이 2주택 이상인 경우 3억을 아까 빼준다고 했죠? 추계시든 추계 아닐시든 3억은 빼고 계산하는데 이때 어디서부터 빼주냐는 거야. 보증금의 적수가 그냥 보증금이 큰 게 아니고 보증금의 적수가 가장 큰 주택의 보증금에서부터 3억 원을 차례대로 빼줍니다. 아셨죠? 요거 알아두시고. 주택을 임대하고 보증금 등을 받는 경우 3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추계든 아닌 상관없이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한다면 추계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간주임대료를 계산한다. 이렇게 읽으셔야 되죠. 됐죠? 선세금의 월월 계산 시 1월 미만은 1월로 하고 계약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월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는 거. 3번 뭐다? 월수 계산은 초월 산입, 말월 불산입한다 이 말이에요. 읽어보시면. 5번 임대사업에서 발생하는 금융수익에는 유가증권 처분이익은 포함하지 않는다. 맞는 표현입니다. 소득세에서는 자 뒤쪽에 정리해놨습니다. 자, 법인세법 간주임대료 계산할 때는 추계가 아니라는 전제로 신주인수권 처분이익과 유가증권 처분이익을 차감해줘요. 만약에 유가증권이 손실이 나온다면은 0으로 보고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소득세법에서는 신주인수권 처분이익과 유가증권 처분이익이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이 아니어서 이중과세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서 빼주지 않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됐죠? (4번) 장부에 의해 간주임대를 계산하는 경우는 건설비 상당액과 임대사업 부분에서 발생하는 수입이자 할인료 배당금을 차감한다 라고 했는데 4번 보세요. 자, 주택 외 부동산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에는 건설비 적수와 금융수익을 빼주는 게 맞아요. 하지만 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에는 뭐다? 금융수익만 차감해주는 거지 건설비 적수는 빼주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이게 틀린 게 되는 거예요. 4번이. 됐죠? 넘어가시고. 옳지 않은 것은 미등기 부동산을 임대하고 사용 대가를 받는 것도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뭐 등기 안 한 게 무슨 자랑도 아니고 미등기 부동산 임대했다가 나중에 확인이 됐다. 몰래 했다가 확인이 됐다. 당연히 과세소득에 해당한다는 거죠. 사업소득에.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의 담보물로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한다. 아까 건물 연면 쓰게 해주고 이런 거 있잖아. 그거 다 임대업 소득입니다. 부동산 매매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했는데 좀 판매가 안 돼서 일시적으로 그걸 빌려줬다. 그 경우에도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광고용으로 가옥의 옥상, 측면을 사용하게 받는 대가는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됐죠? 4번. 부동산의 권리인 지역권, 지상권을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이게 포인트죠. 하여 빌려준 경우, 이거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게 아니고요. 뒤에 정리 함께 보시죠. 자, 기본적으로 지역권, 지상권에 설정되어는 기본적으로는 부동산 임대업이니까 사업소득이 맞아요. 하지만 아까 뭐가 포인트라고 했어? 여기 공익사업과 관련해서라고 했어. 공익사업과 관련해서 내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뭐 전기 선로가 지나가거나 이런 거를 내 땅 위로 지나가는 거 이런 걸 허용해 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때는 사업소득으로 보지 않고 공공을 위해서 네가 희생하는 부분이 있구나. 그래서 기타 소득으로서 봐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구별하자고 했죠. 이거 주의하자고. 무조건 지역권, 지상권, 기타 소득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거 틀린 거예요. 지역권, 지상권에 설정되어 해주는 건 기본적으로 사업소득이 맞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지만 우리 문제에서 표현해서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 지상권 빌려주고 설정해주고 받는 소득은 나라에서 참 고맙습니다. 잘 도와주시네요. 그래서 사업소득 말고 기타 소득으로 봐드릴게요. 이렇게 보는 거라고. 됐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사업소득 마치고 이제 쉬셨다가 근로소득으로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